지구상에는 그저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만으로 숨이 막힐 것 같은 곳이 있습니다. 별이 총총한 극적인 밤하늘과 또 다른 무언가가 있어요. 여러분이 사는 곳 근처에도 있는지 한번 알아보죠. 유타주에 있는 내추럴 브리지 국가기념지에서 시작해볼게요. 독일의 렌 생물권 보전지역 구역도 꽤 괜찮죠? 그리고 일본 이리오모테 이시가키 국립공원이 있고 펜실베니아에는 체리 스프링스 주립공원도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하늘을 올려다볼 때 보이는 별들은 더 이상 거기 없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어떤 별들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는데 몇 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데네브를 예로 들어볼게요. 데네브의 빛은 우리에게 도달하는데 거의 3,00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3,000년 된 빛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주를 날아다니는 소행성 얘기로 되돌아가 볼게요. 이 커다란 암석 덩어리들은 모양과 크기가 다양합니다. 어떤 것들은 암석으로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어떤 것들은 외소 행성의 크기만큼 거대합니다. 화성과 목성 사이에 있는 외성 케레스를 보세요. 소행성대에서 다른 소행성 친구들과 어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만약 지구가 50원짜리 동전 크기라면 케레스는 작은 치아씨 크기일 거예요. 수년 전에 공룡을 멸종시킨 것으로 추정되는 거대한 우주 암석을 기억하세요? 물론 우리가 직접 목격한 건 아니지만요. 그건 운석이 아니라 완전한 소행성이었습니다. 소행성이 보통 지구 대기와 충돌하면 작은 운석 덩어리로 쪼개지면서 분해됩니다. 하지만 이 덩치 큰 소행성은 밀도가 높고 거대해서 그 과정을 살아남고 한 덩어리 상태를 유지했어요. 공룡을 강타한 것은 진짜 소행성이었어요. 불쌍한 공룡들을 멸종시킨 그 소행성은 폭이 약 13km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엄청난 피해를 입혔습니다. 소행성이 지구 대기로 진입한 후에는 미친 듯이 속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력했던 거예요. 만약 거대한 낙하산을 타고 천천히 내려왔더라면 별로 큰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오늘날 우리는 공룡을 반려동물로 기르거나 나쁜 경우에는 공룡의 지배를 받았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소행성은 말썽을 피우지 않습니다. 화성과 목성 사이에 거대한 고리 안에 얌전히 앉아있죠. 우리의 외소행성 친구 케레스처럼요. 그 고리에는 200개 이상의 거대한 소행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행성의 모양과 크기는 다양해요. 그리고 작은 소행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관심을 원해요. 개수도 많은 데다 그렇게 작지도 않죠. 약 100만 개의 소행성은 길이가 약 0.8km 정도이고 수백만 개 이상의 소행성들이 훨씬 더 작습니다. 소행성이 지구 가까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건 확실히 우리가 피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소행성이 흥미롭고 관찰하는 게 재밌기도 하지만 만약 충돌한다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그냥 관찰하고 보고하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지구 근처의 소행성들을 추적하고 태양계를 통과하는 그들의 여정을 예측하려고 노력합니다. 지구에 가까이 다가가는 소행성들을 네오, 지구 근접 천체라고 부릅니다. 지구에 접근한 가장 큰 소행성은 폭이 약 6.4km로 추정됐습니다. 약 70개의 풋볼 경기장에 해당하는 상당한 크기예요. 1년에 한 번 정도 자동차 크기의 소행성이 지구 대기에 충돌합니다. 지구의 대기는 이런 소행성을 처리하는데 매우 능숙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작은 불덩어리가 하늘을 가로지르는 모습뿐입니다. 무료 불꽃놀이죠? 2017년 9월 가장 최근에 정말 큰 소행성이 지구에 근접한 때였습니다. 다음번요? 나사는 2057년경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작은 소행성들은요. 그것들은 2, 3년마다 한 번씩 오는데 폭이 1, 2m 안팎에 불과합니다. 가장 작은 것은 2008년에 찾아왔는데 겨우 1m도 안 되는 크기였어요. 다리보다 짧은 길이에요. 실제로 지구를 강타한 소행성들은 어떨까요? 그중 몇몇은 큰 충격을 주었고 추락한 곳에 분화구를 남겼습니다. 소행성으로 인한 가장 큰 분화구는 브래드포트 분화구인데 거대해요. 너비가 약 290km로 뉴욕에서 보스턴까지의 거리 정도였습니다. 남아프리카에 있고 약 200만 년 정도 되었어요.
그렇다면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선상에 놓여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레이저. 만약 우리가 소행성을 향해 오랫동안 강력한 레이저를 발사한다면 소행성의 방향을 바꿀 수 있을 거예요. 또한 중력 트랙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이론은 우주선을 이용하여 소행성 주위를 공전하면서 천천히 궤도를 이탈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공상과학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가 결국 사용하게 될 한 가지 방법은 우주선을 그냥 소행성에 발사하는 겁니다. 진로를 바꾸거나 더 작고 덜 위험한 덩어리로 나뉘기를 바라면서요. 하지만 지구에 충돌한다고 가정해보죠. 더 심각한 경우로 도시나 바다에 떨어진다면요? 도시를 덮친다면 파괴력이 엄청날 거예요. 하지만 대피할 시간이 충분할 겁니다. 다른 도시로 비행기나 차를 타고 탈출할 시간이 있을 거예요. 호텔을 잡기는 힘들지는 모르지만요. 하지만 건물과 주요 지형 지물은 사라질 겁니다. 공원도 거리도 집도 없을 거예요. 만약 도시에 충돌한다면 처음에는 거대한 지진처럼 느껴질 겁니다. 멀리 떨어진 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아마 그 영향을 느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곳곳에서 불이 나기 시작할 겁니다. 공장, 주유소, 송전선, 사방에 있는 인화성 물질 때문이죠. 건물, 자동차, 나무 그리고 많은 것들이 불길에 휩싸일 거예요. 소행성 또한 흔적을 남길 겁니다. 도시 한가운데에 거대한 분화구가 생길 거예요. 1700년대 포르투갈의 리스본은 소행성 충돌 이후 지진과 쓰나미에 강타당했습니다. 당연히 리스본은 완전히 파괴되었어요. 도시를 완전히 재건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 후 도시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멋지게 변했습니다. 거리도 넓어지고 상점들도 많아졌고 도시는 완전히 새로운 이미지를 얻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후 리스본은 다시 일어섰고 그 어느 때보다 좋아졌어요. 그래서 만약 소행성이 현대 도시를 덮친다면 이 전례로부터 확실히 배울 수 있었고 더 나은 도시를 건설할 수 있을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미래적이고 친환경적인 도시를요. 녹지대가 많고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넓은 자전거 도로가 있는 도시 말이에요. 마천루는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도로가 너무 완벽해서 차가 막히지 않을 거예요. 포도가 길을 걷는 것을 즐겁게 해줄 거예요. 기업이 번창하고 모든 사람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곳. 재생에너지로만 작동하고 기분 좋은 시민들로 가득한 도시예요. 심지어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것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집 라인을 타고 직장으로 출근하거나 학교에 가는 건 어때요? 아니면 몇 킬로미터 이어지는 거대한 지하상가는요? 아니면 투명한 다리와 터널은 어떨까요? 정말 멋질 거예요. 어쩌면 마침내 드론으로 모든 것을 배달시킬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다시는 쓰레기를 내다 버리지 않아도 될지도 모르죠. 최악의 경우 도시는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연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야생동물이 도시에서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게 되는 거죠. 불과 몇 년만 지나면 온 세상이 푸르고 활기가 넘치게 될 겁니다. 인간이 모두 떠나면 동물들은 아주 잘 살게 될 거예요. 만약 소행성이 바다에 떨어진다면 해안 근처가 아닌 이상 그 피해는 적을 거예요. 물은 충격으로 인한 대부분의 에너지를 흡수할 겁니다. 마치 연못에 돌을 던지는 것 같이요. 물론 몇 개의 잔물결을 일으키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버립니다. 만약 그것이 쓰나미를 촉발시킨다면 큰 위험이 될 거예요. 리스본에서처럼요. 또한 소행성을 채굴할 수도 있어요. 금, 은, 플래티늄 또는 우리가 본 적도 없는 다양한 귀금속들로 가득 차 있을지도 몰라요. 과학자들은 우주에서 소행성을 채굴하고 금속을 지구로 가져올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 종류의 프로젝트는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니까 그럴 가치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소행성이 아주 가까이에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채굴할 거예요. 현재로서는 그저 우주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